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새로운 내용 들어갈게요. 5강 국토 인식의 변화 학습하겠습니다. 자, 국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해왔을까? 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토가 뭔가를 고민했을 때 자,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터전, 그런 땅, 그것을 우리는 국토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국토에 대한 생각이 계속해서 똑같은 것이 아니라 변해오는데 그 변화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토에 대한 인식 변화를 하기 전에 좀 짚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3페이지고 선생님이 이거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관점 한번 봅시다. 자, 내 삶이 이런 건 자연환경 때문이야. 그 다음, 그 동네에 이렇게 가옥 구조가 되게 이렇게 폐쇄적인 건 자연환경이 춥기 때문이야. 자, 인간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자연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관점. 그거를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환경결정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하고 인간 중에서 누가 힘이 셀까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자연이 힘이 세다. 자, 그러면 반대로 환경은 가능성만 부여할 뿐이고 어떤 가능성만 부여할 뿐이고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다. 인간을 능동적으로 본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능론입니다. 가능론. 다시 말해서 땅 없어? 간척사업 하면 되지 이 하천 수위가 조절이 안 돼? 댐 만들면 되지 이런 관점이라는 거죠. 이때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누가 힘이 셉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인간과 자연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조화나 균형을 중시하는 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생태론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고 보는 관점이겠죠.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인간이 땅이 없다. 간척사업 하면 된다. 그러면 무슨 논입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능론인데 자, 간척 사업을 했더니 땅이 넓어져서 좋았어. 자, 그런데 갯벌 생태계가 파괴돼가지고 막 이 하천이 정화되지도 않고 내가 막 되려 피해를 본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건 생태론적 관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점은 우리 생태론적 관점이다 라는 거 알고 우리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봐봐.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그 다음 일제강점기 때, 산업화 시대 때 최근에 국토에 대한 인식이 같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조선시대의 국토 인식은 어땠을까를 고민해보면 풍수지리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 다음 일제강점기 때 우리는 일제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국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했단 말이지. 식민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 다음 산업화 시대에는 국토는 개발해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때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불균형이라든지 환경오염을 초래했겠죠. 그 다음 최근에는 국토인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생태계가 중요하다. 생태론적 관점.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 자,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이런 국토관이 최근의 국토관이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국토인식이 바뀌었구나를 기억하시고 자, 조선시대에 과거의 우리 선조들의 어떤 국토인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네들 다 유치원 다녔죠?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자, 너희 동네 한번 그려봐. 그러면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산을 이렇게 겹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집을 그리고, 이렇게 창문도 그리고, 여기 시냇물을 그려요. 시냇물을 이렇게 그려서, 여기 막 물고기도 그리고, 여기 막 햇님을 여기 그리는 사람도 있고, 여기 그리는 사람도 있고, 여기 그리는 사람도 있고,
그랬단 말이지. 자, 그러면 너희 한번 봐봐. 선생님 어릴 때 너희 동네 그려봐, 니네 집 그려봐 하면 이렇게 그렸어. 근데 니네들도 아마 어렸을 때 니네 동네 그려봐 하면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를 고민해보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기 미국의 텍사스에 사는 아이들이 엄청 넓은 평야에 사는 아이들이 동네를 그리면서 이렇게 그렸을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런 형태를 우리 머릿속에 우리 동네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어떤 그런 쥐락들이 뒤에는 뭐가 있고 산이 있고 앞에는 뭐가 있고 물이 있다는 얘기죠. 물이 있다. 자, 그래서 뒷배자 뒤에는 산이 있고 그 다음 물이 근처에 있다. 배산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 그래서 배산임수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단 말이죠. 자, 그럼 배산임수는 여기 볼게요. 우리가 명당을 찾는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지.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풍수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풍수지리는 산의 모양이나 뭐 이런 땅, 바람의 흐름 뭐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자리를 찾는단 말이야. 좋은 자리를 뭐라고 하죠? 여기 보다시피 명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당. 자, 그래서 이 풍수지리 사상에서 명당은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는 어떤 지역? 배산 임수 지역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풍수지리는 우리 장풍, 바람을 막는다 라는 뜻이야. 그 다음 득수, 물을 구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서계절풍이 불죠. 겨울철에 그 바람을 막아주고 뒤에 쪽에 그 다음 남쪽으로는 이렇게 트여져 있어서 일조량이 풍부하고 그 다음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물이 근처에 있어서 각종 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배산 임수 지역이 명당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지형도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1cm를 그려놓은 거야. 1cm가 250m다. 그러면 실제로 250m를 1cm로 줄여서 표현한 1대 25,000 지도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지도에서 이렇게 등고선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 건 산일 거지.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등고선이 촘촘하지 않는 걸 평야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한국 지리를 이제서야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도 니네가 되게 생소할 것 같아. 나중에 지형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여기 병천천에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네모난 점들 있죠. 자, 우리 이런 걸 우리 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호가 이렇게 점으로 된 건 가옥이야.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산 밑에 점이 막 찍혀 있고 강에서 좀 약간 떨어져서 이 동네에 전부 다 어떤 지역에 위치한 마을들입니까? 배산임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볼까? 우리나라의 이 국토를 인식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상이 풍수지리 사상인데 이 풍수지리 사상은 장풍득수라고 얘기를 했죠. 바람은 막고 그 물을 구하기 쉬운 데를 명당이라고 하는데 이런 명당인 데가 배산임수 지역이다. 자, 그럼 배산임수의 장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돼. 북서풍을 차단해주는 장점. 두 번째, 남향이지. 그러니까 일조량이 풍부하다라는 거. 그 다음 앞에 물이 있으니까 생활이나 농업 용수를 구하기 좋았다라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뒤에 산이 있으니까 연료를 구득하기 용이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질문할게. 간혹 이런 문제들이 있어. 교통이 발달했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어. 이 하천을 가지고 막 교통로로 썼다라고 그런 이상한 상상력 발휘하지 마. 교통 발달하지 않음. 자, 그 대신 이렇게 이렇게 산이랑 강에 쌓여 있으니까 과거지 지금 옛날에 어떤 그 과거의 어떤 국토인식이야. 그럼 뭐 하기 유리했을까? 그렇지. 방어하기 유리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 한번 더 볼게요. 지금 보시면 집들이 강 근처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산 끝에 붙어 있습니까? 대체로 이 가옥들은 강에 딱 붙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강들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범람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발 고도가 하천보다는 조금 높은데 이런데 가옥이 입지한다.
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우리 조상들이 산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태백산맥, 낭림산맥, 소백산맥 이런 산맥도는 초등학교 때 아마 많이 보셨을 거야. 자, 상경도는 뭐냐면 백두대간이 그려져 있고 무슨 정맥, 그 다음 뭐 정간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전통적인 산줄기 인식은 산경도였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하나씩 정리해 가 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많이 접해본 산맥도는 진짜 산을 그린 게 아니라 지질 구조선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따라서는 단층이 있거나 습곡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진짜 산이 이 선을 따라서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지질 구조선을 알 수 있는 게 산맥도입니다. 자, 그러면 지질을 알면 자원의 분포를 이해하기는 좋을 거야. 자, 하지만 실제 산을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산경도라는 건 진짜 산을 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산줄기 체계인데 산은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성을 가진다라고 보고 있죠.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두산에서 지금 여기 지리산까지 연결된 선을 우리는 백두대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두산에서 자, 두류산까지 두류산이 지리산의 옛 이름이다. 자, 그래서 백두산에서 두류산, 즉 지리산까지를 백두대간, 가장 큰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청북, 청남, 정맥, 여기 청천강을 사이에 두고 있죠. 그래서 청북, 청남. 그 다음 여기 보시면 한강을 중간에 두고 한북, 한남. 금강을 중간에 두고 금북, 금남, 정맥, 그 다음 낙동강을 또 두고 낙동 정맥, 낙남 정맥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맥들의 이름을 정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상경도라는 건 진짜 산을 그렸다. 진짜 산을 그렸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자, 진짜 산을 그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선생님 백두대간을 그렸어.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호남정맥을 그려봅니다. 자, 여기에 지질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지질이라는 마을이 있고 여기에 남원이 있어요. 남원. 그 다음 여기에 장수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질이보다. 자, 너희 생각해봐. 니네가 지질이 사람이야. 그러면 장수 되게 가깝지. 그 다음 남원이 거리가 이래. 자, 그런데 장보러 어디 갈까를 질문해 볼게요. 장보러 어디 갈까? 남원을 갑니다. 왜냐면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자, 이건 지금 산이야. 진짜 산이란 말이죠. 진짜 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 보러 가는데 산을 넘어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산을 그린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안쪽이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활권을 파악할 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이게 진짜 산이란 말이야. 진짜 산. 이게 진짜 산이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이거를 다르게 이제 입체적으로 그려보자. 자, 산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여기에 떨어진, A에 떨어진 빗방울은 이렇게 흘러가서 이제 하천을 만들 거야. B에 떨어진 빗방울은 이렇게 흘러가겠지. 선생님 말 이해하니? 자, 그러면 지금 이 선은 진짜 산이야. 진짜 산. 그러면 하천이 이렇게 흐를 수 있을까? 이렇게 흐르지 못한다는 거죠. 자, 하천은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하고 산 사이에 이렇게 하천이 흘러서 내려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망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계망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산을 그려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건 뭐라고? 자, 다시 진짜 산이기 때문에 이 안에가 하나의 생활권이겠죠.
이쪽이랑 이쪽 동네랑 좀 이렇게 사투리가 다를 거야. 음식도 달라. 음식 맛도 달라. 이렇게 생활권을 강을 중심으로 형성한다. 그 다음 하계망을 파악하기가 유리하다. 라는 게 이 상경도의 장점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속해서 적어봅시다. 진짜 산이라서 좋은 게 뭐였지? 자, 이 산을 기점으로 분수계가 된다. 이 산이 분수계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 물을 나누는 경계가 된다는 얘기죠. 이 분수계에 의해서 하계망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생활권을 파악하기가 유리하다라고 했던 것까지 이 상경도의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산을 이렇게 인식했으니까 국토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조금 또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 사람들이 어떻게 국토를 인식했는가를 알아볼 때 옛날 지도나 옛날 어떤 문헌들 이런 것들을 참고합니다.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볼게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자, 이름이 되게 길다, 그지? 하지만 외우셔야 돼. 중요한 지도입니다. 자, 이 지도는 우리나라 조선 전기에 그려진 지도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 전기 때는 어떤 그 통치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 부여될 필요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엄청 크게 그려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엄청 크다. 자, 우리나라 이렇게 대단하다. 자, 그런데 세상의 중심은 뭡니까? 이게 어느 나라일까? 중국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중화사상입니다. 중화사상. 중화사상. 중국이 중심에 있고 제일 크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 다음으로 크지? 자, 그래서 소중화사상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의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 자, 그래서 옛날 지도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국토에 대한 인식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지도는 잘 보셔야 돼. 지금 이게 아프리카, 서남아시아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유럽이 나와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일본이 있단 말이지. 그 다음 보면 아메리카 대륙이나 어떤 오세아니아나 이런 건 없어. 그러면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혼일강리역대 국도지도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의, 이때 고는 있고야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입니다. 세계지도. 이걸 어느 나라에서 그렸다고? 그래, 우리나라에서 그렸다고. 그걸 꼭 좀 기억하시고 조선 전기입니까? 후기입니까? 전기에 그려진 지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신대륙이 나옵니까? 신대륙은 없다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보시면 색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색 지도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자, 네 번째 중화사상. 중화사상이 나타난다. 문화, 무슨주의, 사대주의 1학년 때 배웠을 거야. 자, 그 다음 우리나라가 너무 크다. 이걸 다섯 번째 뭐라고 할까? 자문화 중심주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지도를 개인이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못했을 거야. 자, 그런데 반해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편찬했겠지. 자, 이건 조선 중기 무렵부터 나타나는, 이제 중기 이후에 나타나는 지도예요. 자, 이 지도는 막 귀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서민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지도였단 말이지. 보시면, 여기 가운데가 중국이라고 적혀 있어. 역시 무슨 사상이 나타난다. 중화 사상이 나타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 나무가 있고 자세히 보면 소인국도 있고 여인국도 있고 막 이런 상상의 세계가 막 이렇게 펼쳐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상상의 세계 우리는 그걸 이제 도교 사상이 반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 중화 사상 기억해야 될 것이고 도교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고 해서 천원 지방 사상, 천원 지방의 세계관이 나타난다라는 것도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이 지도는 정상기의 동국지도입니다. 동국지도. 이건 꼭 좀 기억을 해야 돼. 왜냐면 우리나라 최초로 축척을 사용했다는 거지. 축척은 길이를 줄인 비율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리척을 사용했다라는 거 좀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 지도는 동국지도의 영향을 받은 동국대지도야. 자, 이 두 지도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런 축척도 만들고, 뭐, 점점 이렇게 발달하면서 결국에 탄생하게 되는 우리가 배워야 할 지도. 자, 그게 뭐냐면,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란 말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동여 지도가 이 앞에 이런 과정 없이 진짜 이 천하도 이런 거 만들다가 갑자기 대동여 지도 만들진 않았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 기술들이 점차 이렇게 발전해서 축척도 뭐 이렇게 생겨나고 이런 기술도 알게 되고 하면서 대동여 지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대동여 지도는 조선시대 후기예요. 자, 조선 후기 하면 실학사상입니다. 실학사상, 실용적인 학문이지. 그래서 실용적인 어떤 지도가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대동여 지도인데, 자, 질문할게. 대동여 지도에서 가장 먼저 축척을 사용했다. X지, 축척은 정상기의 동국지도에서 사용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대동여 지도는 작은 한 장의 종이다. OX. 자, 이거 모르겠다. 그지?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대동여 지도입니다. 자, 보시면 대동여 지도는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이렇게 책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 책들을 다 펼쳤을 때 이렇게 연결해 보면 지도가 되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리되고 나누어져서 접히는 분첩, 절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동네 갈 거야. 그러면 이 책 한 권만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상당히 실용적이죠. 무슨 사상 때문에? 실학사상 때문에. 다음, 자, 이런 지도는 누군가 진짜 그렸어. 필사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대동여 지도는 나도 한 장 가질 수 있었단 말이야. 이유인즉 목판본이라서 무슨 생산이 가능했을까?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지도표가 있어요. 법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도표를 보시면 읍치나 영아, 이거 성이 없고 성이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떤 행정지역, 관하가 있는 행정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 봉수 같은 경우는 통신과 관련이 있겠지. 자, 그 다음 역참 같은 건 교통과 관련이 있겠다. 그지? 그 다음 도로에 심리마다 점을 찍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대동여 지도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동그라미들이 보이네요. 동그라미. 아까 전에 우리 이거 읍치라고 얘기를 했지. 관하가 있는 행정구역이 있는. 자, 그러면 어떤 동네가 있겠네. 여기 읍치가 있겠네. 그 다음 산줄기 인식을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지. 이거는 우리 산경도식 산줄기 인식이지. 진짜 산이 여기에 있고 지금 이 산에서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과 산 사이에 우리 이렇게가 하나의 하계망이고 생활권이다 라는 거 공부를 했을 거야. 근데 뭐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자, 대동여 지도에는 선들이 나와요. 집중하세요. 직선이 나옵니다. 직선은 무조건 도로예요. 도로. 그 다음 곡선이 나와. 곡선은 하천입니다. 자, 그런데 하천 중에 두 줄로 된 쌍선으로 된 하천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가 쌍선으로 된 하천이다. 그지? 보이니? 자, 이렇게 쌍선으로 된 하천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항해가 가능한
가항하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이건 하천일 거지. 그 다음 이건 가항하천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질문해 볼게. 이 B 적혀 있는 이 하천을 1번이라고 하고 이 굵은 하천을 2번이라고 할 때 뭐가 지류입니까? 얘가 지류고 얘가 본류예요. 1번에서 2번으로 1번 물이 2번 물로 흘러 들어간다 라는 것도 여기서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 그 다음 직선이 도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심리마다 점을 찍었어요. 심리마다 점을 찍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 읍치에서 이 읍치까지는 대략 10리, 20리, 30리, 40리, 50리쯤 되겠다 라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우리 보시면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 자, A, B. 자, A는 몇 리일까요? 10리란 말이지. B는 몇 리일까? 10리예요. 무조건 점은 10리마다 하나씩 찍어져 있어. 그러면 왜 이렇게 간격이 다를까를 고민을 한번 잠시 해보십시오. 자, 뭐가 구불구불하게 복잡한 선이겠습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10리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막 이렇게 길이 꼬불꼬불할 수도 있겠지. 뭐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대동여 지도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 하천과 가항하천과 도로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국토인식을 알아봤다면 이제 옛날 책을 통해서 고문헌을 통해서 국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알아볼 수 있단 말이죠. 자,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오산도, 독도와 울릉도는 두 섬이고 어디에 있고 얼마 떨어져 있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 알고 있지.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세종실록 지리지는 뭔가? 자, 그 다음 혹시 이중안의 택리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을리자, 택하다, 마을을 정하는 어떤 글들, 도대체 이거는 왜 쓰여졌는지를 고민했을 때, 자, 한번 보세요. 관찬지리지는 뭐냐면 관에서 국가에서 편찬한 지리지입니다. 사찬지리지는 뭐냐면 개인이 편찬한 지리지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 전기 때는 국가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저 동네에 인구가 몇 명이지? 그 다음 저 동네의 산업은 뭐지? 그 다음 저 동네에 뭐가 많이 나지? 땅은 어떻지? 이런 걸 알아야지 세금도 걷고 할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할 필요가 있었지. 그래서 조선 전기 때 백과사전식으로 이런 걸 쭉쭉쭉쭉 정리를 합니다. 자, 그걸 국가에서 편찬한 지리지라고 해서 관찬지리지라고 하고 국가 주도로 통치를 위해서 제작된 지도, 대표적인 게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 동국여지 승남이 있단 말이죠. 자, 거기에 반해서 조선 후기는 실학사상이다. 라는 거 다 알고 있죠. 후기의 실학자들에 의해서 설명식으로 진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식으로 개인이 편찬한 지리지, 대표적인 게 택리지입니다. 도로고, 아방강역고 같은 것들도 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요 부분만 봤을 때 이게 지워져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 동네의 산천은 뭐, 토산물은 뭐, 백과사전식으로 서술하고 있는 이것은 뭐 찬지리지겠다, 관찬지리지겠다, 조선 전기겠다, 후기겠다, 전기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춘천은 1000년 동안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고 있다, 그지? 그래서 이 택리지 설명식 사찬지리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택리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자, 택리지는 크게 4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론이 있고, 그 다음 조선 팔도에 대한 팔도 총론이 있고, 그 다음
사민 총론이 있는데 우리가 복거 총론을 좀 봐야 돼요. 거주하기 좋은데, 거주할 만한 데가 어딘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가거지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가히 내가 거주할 만한 그런 땅의 조건이 뭔가, 이거는 좀 잘 기억을 하십시오. 가거지 조건 뭐냐면 질입니다. 풍수질이겠지. 우리 배산임수 풍수질이 명당 앞에서 배웠어. 그 다음 지리 생리, 그 다음 인심, 그 다음 산수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심은 이 동네 인심이 좋네. 이웃의 인심. 뭐 더 설명할 거 없어. 산수는 이 동네 경치가 좋네. 풍류를 즐길 수 있네. 이런 거야. 지리는 아까 풍수지리 얘기했고. 그러면 가거지 조건 공부할 때 생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생리는 살아가는 이치를 의미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땅이 기름져서 뭘 이렇게 농사 짓기가 좋다든지 아니면 하천교통이 발달해서 장사하기 좋다든지 이런 어떤 경제적인 것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가거지 조건 중 생리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뭘 많이 한 것 같은데 전통적인 국토인식에 대해서 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풍수지리 사상이고 배산임수의 장점 기억하십니까? 뒤에 산이 있어서 북서풍 차단, 앞에 물이 있어서 좋은 점, 그 다음 방어유리 등등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전통적인 산지인식 체계가 산경도식이었죠. 산경도식 쓰시고, 자, 하나 있는 대간이 백두대간, 백두산에서 두류산까지인데 이 두류산이 지금의 지리산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경도와 산맥도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산경도는 진짜 산을 그린 거지. 자, 그래서 실제 산줄기에 일치한다. 산지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과 하계망을 알기 좋기 때문에 하천의 망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생활권을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 분수계 파악에 분수계 파악에 유리하다라는 거. 그 다음 산맥도는 현대 지질학의 개념 지질 구조선을 그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산줄기와 일치하지 않지만 그 지형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데 유리하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 조선 전기와 후기의 고지도와 지리서 비교되어 있는데 조선 전기에서 중기에 있었던 어떤 고지도 지리석들은 자, 무슨 사상? 중화 사상이 나타났다라는 거. 그 다음 지리석 같은 경우는 통치가 목적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텐데 고지도는 자,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만든 지도가 있었죠.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 고지도 중기 때 나타나는 지도는 천화도가 있는데 이 천화도는 이제 민간에서 보던 지도다라는 거 정도 기억. 이거는 국가주도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주도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고지리서 고문헌들을 보시면 조선 전기 때 무슨 식 기술입니까? 백과사전식 기술이고 이건 뭐 찬지리지지 관찬지리지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무슨 자료로 활용했다 통치 자료로 활용했다 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하면 우리 실학사상 떠올리시고 이 실학은 객관적이고 그 다음 실용적이다 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은 지도들로 최초의 축척을 쓴 정상기 동국지도 기억하셔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가장 이제 집대성된 대동여 지도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대동여 지도는 그 기존의 지도에 비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려지지 자세히 우리 앞에서 봤듯이 막 길이 이렇게 뭐 심리식 적혀져 있고 되게 자세하더라 그지? 자세한 건 뭐 축척 지도였습니까? 대축척 지도였죠. 그래서 당시에 제작된 지도 중에 가장 대축척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조선 후기에는 사찬 지리지, 설명식 이런 것들 이중안의 택리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했던 것 중에 진짜 중요한 것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 자, 혼일강리 역대국도 기억나죠? 뭐뭐 적어볼까? 조선 전기다. 무슨 사상이다? 중화 사상이다. 그 다음 자문화 중심주의. 주체적으로 국토를 인식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국토 인식했다. 그 다음 구대륙은
구대륙만 있다. 신대륙은 없다. 채색 지도고 편집도다. 다시 말해서 유럽 지도 어디서 가지고 오고 우리나라 지도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짜집기한 편집도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천화도는 민간에서 그 다음 도교 사상, 그 다음 중화 사상 이런 것들 나타나는 거, 그리고 상상의 지도다. 관념적이다. 이런 표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동여 지도는 과거의 어떤 그 지도에 대한 기술들이 축적돼서 집대성한 그런 지도죠. 그래서 이 대동여 지도는 조선 후기, 무슨 사상, 시락 사상, 김정호, 그 다음 대량인쇄 가능했던 이후 목판본, 그래서 나도 하나쯤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다 시락과 관련이 있지. 그 다음 휴대가 용이했다. 왜냐면 분첩, 절첩식이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도표, 기호를 사용했다. 라는 것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은 뭐다? 도로인데 몇 리마다, 10리마다 점이 찍혀 있다. 그 다음 곡선은 하천인데 두 줄로 된 건 순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여기 산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산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럼 고도를 알 수가 있습니까? 해발고도 알 수 없다.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니까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택리지가 나오네요. 택리지는 여기 우리 과거지 조건 해서 지리, 생리, 산수, 임신, 인심 되어 있는데 특히 생리를 잘 기억해 두자. 경제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리지는 사찬지리지다 라는 것도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